경우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해서 그 시기와 방법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집행에 앞서서 박정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정국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오늘 재발의했습니다. 내용을 좀 바꿨는데요.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제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자, 호준석 대변인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하면서 이제 특검 후보자 3명 모두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 특검 추천자에 대해서 바꿨고, 또 그동안 여당이 지적해온 부분이 이겁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잖아요. 그것도 없앴어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들인데 이번 그 발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 정당이라는 것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그 대화와 타협의 상대인 것이고 민주주의의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 또 이 앞에는 몰락이란 말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요새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그냥 흉기입니다. 흉기. 윤석열은 사형 선고 받을 것이다. 관을 짜고라도 가서 체포해 와라. 총을 맞더라도 체포해 와라. 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분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마약에 취해서 밤새 춤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서는요, 저는 민주주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제3자 추천, 그다음에 이제 비토권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부분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무슨 선심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일단 그 내용만 보면 그다음에 뭐 정치적 의도랄까 여당과의 뭐 협상 여지랄까 이런 거는 제가 차차 여쭤보고 자, 그 내용만 봤을 때 김수민 평론가님은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추천 방법에서 국민의힘이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 거고 제3자 추천 네.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대법원장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 대한변협에서 불법 계엄 이후에 직후에 성명을 내서 향후에 특검 추천에 관련된 것에 협조하겠다라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협에서 추천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사실 이게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그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는 주체인데 심판이 선수를 임명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아이디어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긴 하지만 네. 그거를 받아들일 때 대법원장보다는 변협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수사 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시비를 걸어왔거든요. 공수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어왔고 검찰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논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런 차원이 국민의힘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방안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또 다른 방안을 내놓는 것 그렇게 해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사실관계 하나만 그 보충드리자면요. 예,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최상병 사건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그 삼성 특검 했을 때 실제로 도입이 됐었던 방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사실관계 바로잡아 주셨고요. 김수민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죄가 추가됐습니다. 자, 민주당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자, 외환죄 추가 배경 좀 자세히 설명해 네, 주세요. 이 부분은 특검이 새로 수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고 그걸 네. 통해서 이제 뭐 계엄을 한다든지 혹은 계엄하고 맞물리게 만든다든지 혹은 계엄과 별개로 어떤 전쟁을 유발한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깔끔하게 해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실제로도 이제 오늘 또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드론 작전 사령부 예하 부대의 드론이 10월 10일 그러니까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기 전에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들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대한 의혹인 것은 또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서도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뭐 망상인 건지 이거는 열려 있겠지만 의혹 자체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의혹이겠죠. 그런 것이 이제 외환의 죄로 이제 혐의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라고 했을 때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네.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단이라는 게 이제 전쟁의 단초, 전쟁의 실마리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죄를 이제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외환 유치까지 가려면 북한하고 짜고 쳐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외환 유치죄보다는 형법 92조 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99조의 일반 이적죄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인데 직접적으로 통모한 것이 아니라 유발한 것이다, 유도한 거였다면은 외환 유치죄보다는 일반 이적죄 적용이 더 맞지 않나. 물론 이것도 일반 이적죄 역시도 외환의 죄 여러 죄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참고로 내란의 죄와 마찬가지로 외환의 죄는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가능성을 잡아두고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님, 네. 여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 수사 대상도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외환죄 일단 수사 대상에 추가한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내란이라고 온 국민을 계속해서 그 선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내란 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는지 헌법재판에서 내란을 빼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어리둥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환을 또 추가한다고 하면 그것을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란 특검이란 말 자체도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란인지 아닌지는 수사하고 재판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딱지를 벌써 붙여가지고 이건 내란이니까 특검한다. 이렇게 된 것은 잘못입니다. 이건 법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외환까지 해가지고 명칭부터가 어긋났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이제 외환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국가를 이제 뒤흔드는 국가를 뒤집는 전복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형법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외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열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그래서 이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에 뭐 단초가 될 만한 게 나온 것이라고는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그 노상원이라는 분의 수첩에 나온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너무 황당한 무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뭐 사살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점집에서 나온 그 수첩 하나를 가지고서 외환이다. 특검에다가 외환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겁니다. 이건 어차피 수사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들은. 그다음에 아까 그 드론 말씀하신 것도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를 해봐서 정말 뭐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의율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까 이적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외환죄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부터 거기다가 이제 라벨을 딱 붙여버리는 것은 정치공세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라벨을 그렇게 붙이는 건 정치공세다. 특검이라는 김수민 게 평론가님 혐의가 말씀하세요. 있어서 하는 거고 라벨을 붙이는 건 어차피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탄핵 재판에서 내란 뺀다고 하는데 내란 안 뺐으면 또 넣었다고 뭐라고 할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걸 왜 넣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어차피 다루는 것인데. 아니 근데 그런 말은 저희가 한 적이 네. 없었죠. 한 근데 번도. 이 특검이라는 게 탄핵 재판에 관련된 특검입니까? 아니거든요. 형사재판으로 가는 건데 왜 자꾸 내란을 탄핵 재판에 안 넣느냐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자는 거고, 이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하든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이 하든 특검이 하든 수사는 다 같은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무슨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게 당연히 적시가 돼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레벨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탄핵 재판에서 어차피 저는 헌재가 스스로 이거 뺀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민주당이 잘못이 있다면 애초에 그냥 혼선이 없게 처음부터 형법상의 죄를 검명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더 깔끔하긴 했는데, 근데 뺀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8년 전 언설로 다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형사재판하고 탄핵재판 다르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했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소장을 검찰이 변경할 때에도 동일 사건 내에서 변경한다라고 설명을 깔끔하게 하셨거든요. 이번에 탄핵재판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건은 그대로 두고 형법상 혐의만 빼서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야말로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거니까 헌재는 멈추고 스탑을 하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려는 거 아닙니까? 자, 8년 전 네, 권성동과 지금의 권성동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게 그때 이제 경우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네. 않으려고 했는데 네. 허준석 대변인. 어불성설이죠. 내란 혐의, 내란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국회 소추 사유서에 60% 이상이 내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번이 내란, 소추 사유가 1번이 내란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그대로 있다라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데, 내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법 빼고는 내란인지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법 87조에만 내란이 규정돼 있고, 내란의 정의, 국가문란의 목적,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게 정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형법에만. 근데 형법 판단하지 않고 헌법으로만 판단하겠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중대한 사유를 변경하면서 그것을 마치 일부 내용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근데 자, 지금 이설명의 예, 형법상의 죄를 좀 빼라는 짧게 얘기네요. 해주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탄핵 재판에서 형사 재판 것을 소화하느냐 그 말의 다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 재판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친다면 빼서 문제인 게 아니라 넣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논리로 친다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헌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형법 위반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해서 소추를 했으면 그 내용을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빼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걸 국민들이 모르니까 갑자기 그걸 뺀다고 하니까 의아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형사 재판에서 여기까지만. 다 예. 다룹니다. 어차피. 네. 자,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고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특검법 협상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제2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2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특검법 내용을 갖고 협상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특검법안에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을 위한 정략이 들어있는 법안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 우선 수사기간이 170일까지 최장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대선 기간 내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브리핑 통해서 이 국면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이고요. 네. 별건 수사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뭐 인지하면은 또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군사 기밀이 있는 장소도 무조건 압수수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협의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법안으로 공정한 법안으로 그렇게 논의하자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은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이번에 발의한 내란 특검법 의결할 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협상 가능성 내비치는데도 민주당이 좀 내란 특검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 특별히 뭘까요? 일단 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 국민의힘도 그렇고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를 좀 통합해서 특검으로 넘기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깔끔하게 기술적으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예, 그거는 뭐 아주 당연한 것이고 이런 류의 굉장히 방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검경 공수처 간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특검을 하게 되면 검경 인력들을 또 흡수해서 승계받아서 또 갈 수 있는 부분 또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수사 기록들을 넘겨받아서 더 거기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효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을 좀 서둘러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별도 특검전에 상설 특검 이것도 별도 입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해진 법을 갖고 다 해놨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하라고 하는 그 조항을 지키고 있지 않죠. 이런 것들도 지금 지체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일단 자체 특검을 조금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표결 결과를 보니까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로 딱 2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2가지 정도만 바꾸면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이거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뚫어야 되는 게 정치 세력으로서 책임이고 그냥 저쪽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2명의 이탈표를 더 기대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당 전체, 상대 당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이 길을 민주당 찾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설득이 안 됐을 때 이탈표가 더 나오게 하려면 당연히 표현이라든지 그 조항의 내용 이런 것들은 수정이 필요한 거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여당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만 수정해서 발의를 해놓으면 아마 여당안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그래서 결국 지금 입법의 주도권은 뭐 아시는 대로 다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을 저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진짜 협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요 조항 2개만 뺐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이탈표 2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고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나쁜 조항들은 그냥 그 안에 그대로 둘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저번 때 이제 그 이른바 제2요구권 행사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도 추천권 제3자 추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른바 여당에서 독서 조항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을 일부 빼긴 했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를 또 오케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호준석 대변인.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이제 과중한데 예. 이런 짐까지 또 짊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저희 당에서 어떤 조항들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협의하자라는 그런 그 내용을 밝히고 네. 또 진정성 있게 그 협상에 나서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더 이상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쨌든 뭐 합의된 법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마 합의해 오는 거를 가장 선호할 거다. 네. 근데 어쨌든 일부 바꾸긴 했지만 그냥 지금 상태로 어떻게 보면 야당들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거를 입장이 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표결을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요. 200석을 못 넘기면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도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다시 제의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설령 원래 야권이 준비했던 법안이 절충으로 만들어진 법안보다 더 옳다고 해도 일단은 특검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근데 민주당도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추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안들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한테 당신들 안은 뭐냐 이거를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 압박 겸 설득을 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자꾸 민주당이 몇 개만 바꾸고 그 다음부터 협상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라 어제 박수민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도 수정안 준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여러 주요 특검들 또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는 특검들 보면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해서 한 번도 국민의힘 안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나 야권에서도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조속하게 좀 이 수정안이랄까 국민의힘 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양곡관리법 포함한 이른바 농업사업법,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 국회법 개정안 등도 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좀 여당하고 협의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방안은 생각 안 하고 있나요, 야당이? 일단 지금까지는 이게 협상이 안 됐는데 예. 저는 이게 어차피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 제가 보기에도 법안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지만 헌법상으로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속 튕겨내기만 하면 이 법안들은 통과가 안 될 거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상대로 좀 설득이 더 필요하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게 뭐 반시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 쌀 시장 격리라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양곡관리법은 특정 요건을 초과했을 때 이때 이제 이거를 쌀 시장 격리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건을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도 협상이라든지 또 국회의장 절충안을 통해서 그 요건도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여러 농민들도 이 법안은 찬성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은 호준석 대변인님 이거는 시장 원리를 위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남는 쌀을 다 사주면 당장은 좋겠죠. 국가가 정말 돈이 많으면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논리로 하자면요. 앞으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팔다가 다 못 판 물건도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 자체가 왜곡되다 못해 나중에 이제 붕괴되는 거죠.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은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입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지금 몇 번째 이거를 또 하는 겁니까? 국회는 법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재의결이 안 되면 그것은 헌법의 시스템을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민주당은 무한 루프에 좀 계속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거부권 또 행사해 이렇게 해서 탄핵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시고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어제 본회의장 짧게만 말씀해 제 주세요. 요구를 했으니까 통과시키지 마라. 그럼 거꾸로 얘기했을 때 통과를 시키는데 왜 자꾸 제 요구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논리로 계속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저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 당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껌껌이 당론에 반대할 거면 아예 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인데
자, 김 의원 이제 저희 방송에도 어제 출연하기도 했지만 탈당 생각 없고 보수 정당에서 보수 가치 실현을 주장한 게 왜 해당 행위냐? 자, 부당하다. 또 다른 언론에서 마녀 사냥, 메카시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메카시즘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서 쓰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저희 당에 지금 당론과 배치되는 투표하는 의원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타표 여러 표 나왔다고. 네. 당론과 다른 얘기를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탈당 아무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는 그런 의원들이 한 명도 없죠. 그냥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상우 의원한테만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거는 본인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계속하고 있고 당론에 반대한다면은 의원총회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이 원내 지도부의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의원총회에 나와달라고 요청해도 지속적으로 나오질 않고 토의도 안 하고 계속 반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는 당 전체를 마치 이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런 그 이분한테 대해서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 뭐 탈당시키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정치하면 어떠냐 뭐 그런 권유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김상욱 의원이 뭐 당론을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김상욱 의원이 그러면 국민의힘의 강령과 당헌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저는 당론을 어기는 당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징계할 정도의 강제적인 당론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압박을 받은 의원들이 더 있는데 아니 본회의장에서 남들이 보는 카메라가 찍고 있는 그 앞에서 김예지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쪽에 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손은 안 의원 뒤에 의자에 손 올리고 한 손은 김예지 의원 의자 뒤에 손 올린 상태에서 자세히 보셨네요. 네, 이걸 저는 성동격서라고 그랬어요. 권성동격서다. 김예지 의원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이 더 큰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가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넣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이게 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이제 사실 재의결이거든요. 네.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투표까지 이거를 당론을 어겼다 이걸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정당 정치나 당론 정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원 개개인 압박하는 거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징계라는 얘기가 네. 나온 짧게 좀 적조차 해주세요. 없고요. 네. 저희 당에서는 오죽하면 원내대표가 가서 의원한테 그렇게 설득까지 하겠습니까? 가서.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조차가 없잖아요. 그냥 일사불란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당에서 버티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1심 무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거는 되게 쉬운 것인 게 제가 박정훈 대령이었다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첩 보류 지시를 자신이 수행했다가 내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입첩 보류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다 이전에 명령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뭐 이거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만 결재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이첩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보류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명령 아닌 명령이죠.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보류를 한 박정훈 대령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임을. 그런 것을 당연히 현직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명령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거는 그래도 군인 신분으로 뭐 KBS에도 출연을 하시고 했는데 이게 혹시 이제 뭐 아주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는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 항명죄는 무조건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봤고요. 근데 명예훼손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전면적인 박 대령의 결백함이 입증됐다라고 봅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 판결을 존중하고요. 네. 판결문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첫 번째 그 이첩 보류의 지시는 없었다. 그러니까 명령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재판부가.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니까 거부했다라가 아니라 그런 명령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협의나 뭐 이런 형태였지 그걸 뭐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다. 김기환 사령관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종섭 장관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된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김기환 사령관한테 중단해라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봤는데 부당하다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즉시 이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첩해야 되기 때문에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은 부당한 명령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 이 사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그냥 경찰로 넘기게 돼 있어요.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박정훈 단장이 수사 결론을 적었지 않습니까? 수사를 사실상 다 하고 수사 결론까지 적었어요. 과실치사라고. 그래서 이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 것이거든요. 근데 재판부의 판단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해병대 수사단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정당하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뜯어보면 그 무슨 뭐 수사 외압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은 한 줄도 없고요. 오히려 이종섭 장관의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수사 외압설은 지금 그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가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장경태 의원 보좌진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했었다는 증언들만 나왔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네. 우리 이번 판결도 그와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해 남부와 충청 일부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눈길에 사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고인돌 휴게소 부근 2차로에 승용차 2대가 내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선운산부터 정체고요. 10km가량 지나 줄포 나들목에 발생한 사고도 여전히 처리 중입니다. 안전운전 필요합니다. 광주 외곽고속도로 장성 방향 남장성 부근에도 사고 나서 2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모두 눈길입니다. 또 서울 시내는 성산로 연세대학교에서 연희 나들목 구간 3차로에 추돌 사고 있어서 일대 밀리고요. 또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도 퇴근 정체가 늘어서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50분 이상 걸립니다.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경찰과 공수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2차 영장 집행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들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박정준 경호처장한테 이제 내일 3차 출석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해서 그 다음에는 박정준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의 주요 간부 있지 않습니까? 그 간부들을 먼저 체포하면 아마 윤 대통령 신병 확보가 좀 용이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김수민 평론가님 보십니까? 네, 경호처장이 지금 뭐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계속 출석에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체포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충족이 된 것이고 뭐 본인은 자꾸 대통령 곁을 비울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더 짙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신병 확보에 용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호처장 자체의 위법적 탈법적인 행동으로 체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거 못하게 했던 것까지 합쳐서 주요 간부들이나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이 여기 대통령 관저를 경호를 하고 있는 이상은 대통령 체포를 하는 겸해서 이들까지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가능성은 좀 상당히 뭐랄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준석 대변인.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위한 기관인가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 측이 이런 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이제 그것을 우려하니까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든지 아니면 기소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정청래 위원장이 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가서 하라. 그다음에 뭐 총을 쏘면 총을 맞더라도 해라. 관을 짜서라도 하라. 그게 야당 의원들이 계속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꼭 참고하겠습니다라고 그 공수처장 오동 공수처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게다가 민주당 의원은 경찰 국수본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불이 났다.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은 주말에 될 것이다. 내통을 한 정황을 스스로가 자기 SNS에 다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의 정당성이 이러니까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한 방송사의 보도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그전에 중앙지법에도 청구를 했었다라는 네. 의혹이 또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까 공수처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의혹이 자꾸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체포가 우리 사법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조사가 재판에 목표다? 응하겠다. 네. 예. 그리고 조사도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하든지 아니면 특검이 곧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고 어차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인데 현재 국가 원수를 꼭 체포하는 것이 그게 지금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는 3번 몇 번을 소환을 불응해도 체포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 적이 없는데 어쨌건 직무 정지됐어도 현재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최고 책임자인 경호처장을 너도 체포, 너도 영장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 합리적인 것입니까? 자, 김수인 평론가님, 일단 그 민주당 입장은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사법체계의 절차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좀 충돌의 위험성 이거는 상당히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목적이라면 충돌을 안 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떠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를 들면 대우조선 해양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심지어 원청이라든지 이쪽에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틀을 짜가지고 거기 안에 유채한 씨나 이런 분들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진압하면은 노동자들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했었나요? 예, 이거는 법 집행에 대해서 형평성을 찾아야 된다. 체포영장이라는 게 괜히 발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뒤늦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거는 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그때 중간에 하셨어야지. 지금 3번을 불응을 해놓고 체포영장 발부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체포 방해에 불과한 거죠. 이게 절충이 아니라 누군들 이게 유혈 사태로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도 사실 유혈 사태로 갈 바에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좀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나 경찰분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거는 체포를 하려고 하는 공수처나 경찰이나 발부한 사법부가 아니라 응하지 않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버티는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한테 더 압박을 하는 것이 맞다. 순순히 지금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포라는 게 크게 별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지른 거에 비해서 별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포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옥중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조사받고 시간 지나면 풀려나요. 근데 대통령이 왜 체포에 응하지 않는가? 아무래도 들어갔다가 조사받다가 구속될까 봐 응하지 않는 것인데 또 이제 와서는 구속영장을 차라리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쪽의 대응이 너무 뻔한 게 본인한테 하는 거가 아닌 것 쪽을 계속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근데 자 구속으로 안 가고 일단 체포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 단계입니다. 그 전 단계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 더 큰 단계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네. 그 체포 자, 네. 짧게요. 네. 허준석 대변인님 네, 한번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 체포한 다음에 조사만 하고 풀어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의 아니 풀어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관적인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전망이고요. 없어요. 윤 대통령이 잘하면은 풀려나겠죠.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아니 뭘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조사받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면 자동 구속입니까? 제3장소에서 체포가? 조사받는다 그런 것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고요.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적법한 수사기관과 적법한 영장 발부기관에 하면은 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이고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4.4%는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한다. 그런데 44.5%는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이 됐는데요. 네. 찬성한다 54.4% 중에 6.7%는 예.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한 논란을 보완한 후에 진행한다면 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런 그 논란들 이런 것들이 해소된 뒤에 진행하는 게 찬성한다 6.7% 이것까지 포함하면 반대가 사실은 더 많은 겁니다. 현재 같은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 김수민 오늘 평론가님. 발표된 MBS 조사고요. 참고로 MBS 조사는 응답률이 20%가 넘어가는 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필요한 조치 59%, 과도한 조치는 37%에 그쳤다. ARS하고 전화 면접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호준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에서 3일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방사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니까 경호처가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1차 집행 때도 거기 이제 뭐 저 55경비단 같은 이 군과 경찰은 길을 사실 터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경호처 인력으로 지금 그 대응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경호처만 갖고 대응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이 질문은 김수민 평론가께 드릴게요. 아까 호준석 대변인이 얘기하신 건데 서울중앙지법 쪽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또는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공수처가 하냐 아예 경찰로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 약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은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저는 차라리 수사권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면 네. 법을 고지곧대로 있는 것만 뭐 다른 유추 해석 전혀 없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법 문제는 사실 공수처법에 뻔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 그 피의자가 속해 있는 주소지를 따라서 하거나 또 사건 장소에 따라서 해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서울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 또 불법 계엄이 벌어진 곳 그곳입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거는 법원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 자꾸 법원 쇼핑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사권도 사실 공수처법이나 검찰청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가 이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호준석 지금 대변인님. 그 말씀은 그 사실관계가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 뒤에 단서 조항으로 특별한 경우를 이제 예시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것만 가지고 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설명드립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호준석 대변인이 얘기하신 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민주당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서면 국헌문란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상식 의원 SNS에 네. 민주당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당과 민주당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에 불난다. 네네. 또 영장 집행은 이번 주말쯤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논란이 자꾸 이제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데 될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답을 해야 될 게 민주당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움직였다는 건지 그 부분은 책임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상식 의원의 언행은 빈축으로 사 마땅하죠. 무슨 메신저가 있습니까 본인이. 이게 경찰 퇴임하셔놓고 옛날 기분 못 버리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안 되는 얘기를 거고. 들은 사람은 네. 정말 경찰 출신이라고 긴밀하게 메신저 역할을 네. 하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심만 하면 괜찮은데 이철구 의원처럼 우종수 본부장을 찾아가가지고 협박조의 발언을 하고 뒷일은 생각 안 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건 더 문제겠죠. 이상식 의원보다 더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상식 의원은 소위 얘기하는 이거는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땡땡땡을 떨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철규 의원은 이건 가서 직접적으로 그런 언행을 한다.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겠고 그러니까 누구든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간에 경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떠버리지 않았더라도 경찰은 지금 그대로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조심해야죠. 예, 경찰을 자꾸 뭐 신권력으로서 휘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역결집에 빌미를 준다는 거는 기본이겠습니다. 네. 허준석 대변인님은 요 사안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문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 사법기관들 겁박하고 국회로 불러서 협박하고 탄핵하고 오죽하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된 검사,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모호하다.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좀 자세히 써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그런 행태가 있는 패턴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는 본인들이 마치 이미 이제 그 집권을 한 것처럼 무소불위의 행동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런 게 나오니까 저걸 아마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 중심으로 윤 대통령 도주설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짓 선동이라고 정면 반박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곽금 변호사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들어가서 뵙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안규백 의원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죠. 그런 얘기들을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국정조사의 그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김수인 평론가님, 이 사안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도주 의혹 제기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도 목격이 됐었고 그리고 행여나 도주하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리 좀 묻는 차원에서 정도 근데 조금 더 나갔다고는 봐요. 근데 묻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도주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직접 나타나라.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더 말끔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사실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습 드러내기 식으로 한번 비춰준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영상에 보면 경호원들한테 뭔가를 다분히 보여주기식의 그렇죠. 나타남이었다. 네, 그리고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것도 나중에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지시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상황은 국헌 문란을 넘어서서 국토 참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일부 영토를 여기서 국가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배제하는 것을 국토 참전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이 관저만큼 이 영토 이것도 대한민국 영토인데 여기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이런 공권력들이 집행 안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이 또 역할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네. 죄질이 더 무거워질 문제라고 봅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님은 윤 대통령 도주설 전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의혹 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문답들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보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네. 진짜 어디 딴 데로 그 대통령이 옮겼나? 이런 생각을 많이 국민들이 했을 겁니다. 너무나 그 구체적이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답변들을 그런 것들을 온 국민이 보는 박범계 의원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차량 소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국민들한테 이렇게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무분별하게 오해와 또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게 이게 과연 국가기관과 국회의원들이 공론의 장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나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대통령 안 나왔으면 지금까지 계속 증폭되고 있겠죠. 지금까지 대통령 어디 갔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토 참전을 말씀하시는데 국헌 문란 강압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 뭐 대통령 도주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계엄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해요. 이거 뭐 계엄 선포까지 했는데 뭐 도주까지 못하냐 이런데 그런 거는 조금 논리상에 이제 오바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닙니까?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을 것 같고 네. 도주 우려는 사실 지금까지 경찰이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호처가 앞에서 막고 있는 점 이것으로 도주 우려는 더 커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주 안 했으면 그만인가. 도주 안 했다고 자랑할 시간에 빨리 체포에 순순히 응하시고 자신이 있으면 체포 후 조사를 통해서 결백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이 아주 짧게 한 전 국민이 줄만요. 얼굴을 다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신차원입니까? 어디로 도주를 합니까? 어디에 숨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62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용진이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4년 전 가족들을 뒤로한 채 세상을 포기해버린 엄마. 그리고 재작년 아빠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용진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용진이는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심리치료가 필요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지병과 생활고로 용진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용진이네 가족. 한 걸음 한 걸음 아픈 시간을 이겨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종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두툼한 겉옷뿐만 아니라 목도리와 장갑, 모자 등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은 현재 영하 10.2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은 더 뚝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영하 15도 안팎, 그밖에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22도, 남부지방도 전북 장수가 영하 16도, 경북 의성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해안가와 일부 내륙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에서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전북에도 최대 15cm 이상, 전남에도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충남에도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민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고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빠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제출받았습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받아준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하는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는 혹한 속에서도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담은 내란 혐의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자체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 내용을 수정해서 재발의한 뒤 조만간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은 20년 넘게 검사 생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하던 시절에 추미애 법무장관 밑에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던 시기였는데 뭐 일종의 그 여파로 어떤 뭐 불똥을 맞았다고 하나요? 뭐 그런 좀 사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초, 그러니까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검사직에서 해임 처분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제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중대비위 감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1심에서도 중대비위에 해당한다, 면직 이상의 중대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감찰과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제가 해임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이게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3월 4일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초였거든요. 그러면 4월 총선 딱 한 달 전인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런 일도 없었습니까? 네, 그냥 저는 평범한 검사이고 검사를 계속 일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찰이 모두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모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친정집 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수사가 들어오고 그런 좀 부당한 처분을 좀 받고 급기야는 제가 이제 해임 처분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영입 제안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좀 종식시키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정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달 전이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요. 국회 탄핵소추 단원, 탄핵소추위원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고 거기에 여러 당의 의원들이 이제 탄핵소추 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두 명이 제가 보니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하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자, 소추위원 지원하신 소추 단원이죠. 지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 행위 관련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했는데 그 사건,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인 그런 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당에서 잘 검토해서 소추단으로 이제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하면서 반윤 검사로서 잘 싸워오셨고 그래서 소추 단원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적인 책임감이었겠지만 그래도 어떤 윤 대통령과의 악연 이것도 활동하시게 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제 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으로서 더 잘 알기도 하고 또 내용 자체가 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의 이제 현안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불응했고 2차 집행에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불응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피의자죠. 그러니까 내란숙의 피의자인데 그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사건이 없다라든가 그래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 국회에서도 법원 행정처장, 공수처장, 뭐 헌법재판소 여러분들이 모두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법률적으로 이미 확인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관절을 요새화시키고 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떠나서 공직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매우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헌법적 불법적 행태다. 자,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나와서 이제 질타도 많이 받았고요. 민주당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총 두려워하지 말고 쏘라고 가슴을 열 정도로 결기를 보여라.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했더니 어쨌든 결기를 보이고 반드시 이번에는 체포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기도 했는데 체포영장 집행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처음부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피의자 쪽에서 이렇게 거부할 것이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대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했었는데 1차 집행에서는 그런 준비 좀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기라든가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집행은 공수처장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온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내란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려면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체포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명운을 걸고 공수처장으로서 직을 걸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지금 공조본부 내에서 경찰 국수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호처의 이 저항을 어떻게 제대로 진압할 수 있겠는가를 준비를 해서 인원도 더 많이 늘려야 하고 장비라든가 장구도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대로 안전하게 적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경호처의 좀 지휘부들이 좀 잘못된 충성심으로 대통령을 경호를 하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하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진압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경호처를 진압하고 체포영장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다면서 경호처를 없애는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 법안 발의 단계이긴 한데 이 아마 대체적으로는 대통령실 경호처 요 기능을 경찰 산하로 이제 이관시켜서 뭐 하나의 국을 만들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 대통령실 산하 경호처 해체 추진.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호처 폐지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박정희 시대에 그 황제 경호를 위해서 사실은 좀 만들어진 조직인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사병화되어서 군경을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지금 불법적인 조직으로 지금 전락을 한 거 아닙니까? 외국의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경호처가 대부분은 경찰 조직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경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맞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경호처 폐지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은 최근 국회 법사위 등 여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피해 도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신 뭐 배경이랄까요? 어떤 걸까요? 그것은 제가 어제 안규배 내란 국조 특위위원장님이 제보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도주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또 저 피의자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또 그 관저 주변에 이제 나타나셔서 관저에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은 됐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피의자 범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도망할 우려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체포 구속이 되면은 굉장히 오랜 그 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체포 구속 집행을 할 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도 도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 건 불법이다. 그래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할 수 없다.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라.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라. 자,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를 할까요? 법적 대응 방식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저런 대응 방식은 좀 시간 끌기 지연술이거든요. 그 공수처의 수사권은 적법하다는 것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2분에 의해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이 또 연장되면서 3분이 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컨대 한남동 관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관할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도 공수처법에 그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고위공직자가 범한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사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 행정처장님도 국회에 네. 나와서 여러 번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수사권은 문제가 없고 체포영장도 적법한데 다시 이제 와서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라라든가 그냥 아예 기소를 하라라는 것은 그것은 이 수사권 자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수사권 자체가 마치 불법을 인정하라는 그런 취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범죄자도 자신이 법원을 쇼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서부지법은 안 되고 중앙지법은 되고 이렇게 쇼핑을 하듯이 고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뭔가 다른 국면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수사에 거부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이 탄핵 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파면 사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본다. 네, 이번에도 저런 태도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도 피의자의 그런 지금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의 또 대응 배경에는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모욕주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충돌 가능성 있는 체포 대신 불구속 조사 방안을 찾는 건 어떠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내란 범죄가 굉장히 법정형이 중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내란 임무 종사자들 군 장성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들은 모두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모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중한 내란 수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을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것은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신은 불구속으로 하겠다는 저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는 옳지 않고 이 사건은 당연히 구속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목적이지 이게 그 뭐 무슨 모욕이나 망신 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의자가 이 범행에 대해서 어떤 소명할 점이 있는지 억울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야 된다면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고 이런 수사적인 절차 일상적인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상 특수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네. 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민주당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서면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SNS에 경찰과 민주당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난다. 영장 집행은 이번 주말쯤 된다. 뭐 이렇게 쓴 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내통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의심이랄까요? 이런 거를 약간 없는 상태에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안은 제가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사무차장 만나가지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한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지시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들도 한 것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서로 간의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국수본과 공수처가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예상을 하고 그러나 또 좀 압박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고 뭐 16일이나 14일이나 뭐 이때쯤 표결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제 표결에서 보니까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198명 찬성. 통과해서 딱 2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제3자 추천으로 하고 이른바 비토권 없애고 했으면은 여당 의원들이 좀 찬성표를 더 던질 수 있다고 보세요.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금치 못하겠거든요. 지난번 상설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10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나 정쟁이 없는 사안이에요.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열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2표가 모자라서 재의결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뭐 이 추천권을 그러면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꿔서 네. 그러면 뭐 합의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그러면 좀 더 전향적으로 저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법, 새로 발의된 특검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특검이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이탈표가 적더라고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히려 지난번에는 또 8표가 이탈이 됐는데 이번엔 또 더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 쪽 그다음에 보수가 이제 결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약간 당 쪽에 대한 조사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태균 의혹들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힘 여러 대선 주자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또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되고 좀 방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시켜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자, 특검이 출범하면 이런 문제들 좀 흡수해가지고 일소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검에서 이제 전부 수사를 받아가지고 진행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오늘 발의한 이제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 유치 이런 것도 이제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별개의 새로운 이제 범죄 혐의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란 수계 이 부분은 사실은 공조본부에서 체포영장만 집행하면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뭐 특검에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조본부에서 지금 2차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피의자 검거에 나서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특검이 출범을 하면 그것에 내란 수계 내란범에 대해서 뭐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또 추가 기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앞두고 시민 부상, 기관 간 충돌,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점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최 대행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줄 거 이제 주문하고 있고요. 최 대행 측은 공수처법을 근거로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시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없애야 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경호처장을 직위해제시키고 이 체포영장에 협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모든 불상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 내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하는 거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죠. 네. 지금 최 권한대행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최 권한대행에 관해서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장차관급 인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임명하라는 건데 최 권한대행 측은 일단은 난색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장관급 인사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보세요?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현상 유지와 관리가 임무입니다. 그런데 장관의 임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 국무위원에 대한 그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논리와 이 장관을 임명하라는 논리가 이거 모순돼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 정치적인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장관급 인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그 판결 이유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박정훈 대령은 그래서 무죄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해병 순직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매우 힘든 이 재판정에서 싸움에서 진실이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 박정훈 대령에게 부당하게 명령한 이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순직 수사 외압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방부의 관계자들,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해병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이 순직수사 외압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탄핵 사유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네, 말씀해 그래서 이 주셨고요. 경호처 직원들도 이 경호처장의 잘못된 이 체포영장 거부에 대한 지시를 이 부당하고 위법하거든요. 심지어 위법하기까지 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무가 생겼다. 오늘 법원 판결로 그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난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 내세운 바 있고 실제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표결로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 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빙선으로서 앞으로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치적 국면에서 세미성 역할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쇠빙선 역할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박은정 의원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령의 항명 혐의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박 전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판부는 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문제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수사단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즉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또 박 전 대령이 네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항명 혐의 핵심 쟁점이 이거였어요.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이 박 전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 보류하라 명령 내렸는지 아닌지 그 여부였죠? 네, 맞습니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최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전 장관은 다음 날 오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요.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과 수차례 회의를 했고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군 검찰은 2023년 7월 31일과 8월 2일 이 앞서 언급한 이 기간에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것입니다. 김 전 사령관도 지난해 2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이 명확하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전 대령은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즉 최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취지의 국방부 지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김 전 사령관과 토의했을 뿐 이와 관련한 명령은 받지 않았다는 게 박 전 대령의 주장입니다. 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 구형. 자, 그렇다면 1심 무죄 선고 받은 뒤에 박정훈 전 대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오늘 법원 앞에는 군 인권센터,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응원봉을 든 시민 400여 명도 모여 있었는데요. 박 전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앞으로도 최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게 박 전 대령의 입장입니다. 일단 이번 선고 이후 군 검찰 측이 항소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2심 재판은 민간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당선인 신분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올려야 한다는 겁니까? 지난 7월의 일인데요. 네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열린 대선 승리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현행 국내 총생산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에서 5%. 네, 두 배가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비공개 나토 회의에서의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 국가 정상으로부터 우리가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를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채무 불이행 상태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국만이 GDP 대비 2%라는 기존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5%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출을 2배 이상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GDP 대비 5% 수준은 기존 나토 지침 2%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 이런 발언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최소 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GDP 대비 5% 수준은 기존 나토의 지침이 2%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GDP 대비 3%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보다도 더 높아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미국 언론에서는 GDP의 5% 국방비 지출은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토 회원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GDP 대비 3.36%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올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의 3%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입니다. GDP의 3% 정도, 미국 국방비 지출이죠. 네. 미국 자체. 네, 그렇습니다. GDP 3%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전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관심은 이거예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뿐만 아니라 선거 유세 기간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매우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그들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한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우리나라를 머니머신, 그러니까 현금 자동 지급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가 그들을 북한과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 한화 약 15조 원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수준이기도 합니다. 10배요? 네. 2배가 아니라 10배? 네, 맞습니다. 와.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으로 취임 후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미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고 2023년까지 매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작은 부담은 아닌데 이것보다 훨씬 더 부담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윤 기자는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와 여당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을 이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 당정이 발표한 각종 소비 진작책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설 연휴까지 배추, 물, 무, 사과, 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과, 배, 배추, 무의 경우 정부 보유 물량이 평시 대비 3.9배까지 확대 공급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를 잡고 민생 부담을 낮춰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축산물은 이번 달 29일까지 정부 할인 지원 20%와 생산자, 유통업체 할인 20%를 포함해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도 다음 달 2일까지 정부 할인 지원 20%, 마트 자체 할인 최대 30%를 더해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환급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4만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윤 기자가 설 명절 앞두고 각종 소비 진작책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해가 바뀐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당정은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KTX, SRT, 역귀성
30에서 40% 할인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당정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27일을 포함해서 30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설 당일을 제외하고 KTX나 SRT의 역 귀송표도 최대 40% 할인됩니다. 28일부터 30일 사이에 다자녀, 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24일부터 30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모두 무료 개방됩니다. 또 관광 활성화에도 나서는데요. 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비수도권 숙박비 최대 3만 원 할인 쿠폰 100만 장을 신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네.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 7천억 원을 포함해 올 한해 총 26조 5천억 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세소상공인 배달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폐업지원금 사업은 다음 달 개시됩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 13,000명에 대한 월 7만 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5169님이 윤슬기 기자님 농수산물 할인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완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거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허정무 후보자가 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완수 기자, 국회 축구협회장 선거가 당분간 하도 국회 하니까 축구협회장도 국회라 그러네. 네. 자, 축구협회장 선거가 당분간 표류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정무 후보 입장에서는 불공정해 보이고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했는데 법원이 또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사상 최초죠. 선거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유를 들어보면 선거가 뭐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 네. 대표적인 게 그 선거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정관이나 규정에 맞춰서 선별은 됐는지 네.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들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지 또 선거인단으로 그 추첨된 인사들은 과연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그 허정무 후보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정몽규의 호위무사들로 선거를 치르라고 했던 거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선거인단을 규정해서 보면 194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21명이 부족해서 173명이 치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감독이 1명, 선수가 17명입니다. 근데 보통 감독들과 선수들은 이때쯤 되면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를 할 수가 없죠 현장에서. 그러면 그 입장에 그 투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부재중 투표라든가 우리 전자 투표 요즘 잘 하는데 그런 거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감독 선수 아니면 축구를 했던 사람들끼리는 교분이 있는데 회장하고 선수들이나 감독하고는 그런 어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는데 좀 아쉽게는 됐어요. 빨리 결정이 돼서 우리 사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다들 이제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축구협회 하는 모양새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직은 좀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정몽규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뭐 사제 기부 뭐 이런 것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선거 공약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날 한 50억 정도 내겠다. 그렇게 되니까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본인도 직접 나선다는 모양새가 됐는데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조금 모양새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제 50억 기부. 자, 표수연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서 2002년 영광이 다시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김한수 기자, 오늘이 이제 1월 9일이거든요. 목요일. 그런데 만약 선거가 13일 월요일 불과 나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열리면 불과 나흘 후 13일 이후에 열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네, 허정무 감독의 나이가 현재 만 69살입니다. 그러니까 1955년 1월 13일생이라서 13일이 되면 만 70살이 됩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그 회장 선거 등록 규정에 보면 그 후보자는 당일 그러니까 아마도 70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하도 아니고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69세까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무릅쓰고 이제 허정무 후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본인 이야기로는 선거가 잘 치러지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이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것을 바꾸는 것이 선거 출마의 취지였기 때문에 본인이 설사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후보들의 의견들이 약간 좀 이제 엇갈립니다. 어때요? 정몽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3대 1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3대 1에서 그러니까 맞대결 2대 1 맞대결이 됩니다. 1대 1 맞대결이 되기 때문에 한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운영위원회가 빨리 이런 제도들을 보완해서 빨리 치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그게 될까요? 김한수 기자 보기에는 주말 사이에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그 아까 개인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개인 정보 동의를 받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신문선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돼 보니까 그럼 축구협회 가지 말고 이걸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위탁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축구협회 선거위원회 위원단을 다시 꾸려야 할 수도 있고요. 선거인단을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허정무 감독에 대한 여론이 들끓게 되면 그 연령 제한을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뭐 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또 이 두 명이 출마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 물론 뭐 혼자 나와서 만장일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이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거냐 말 거냐.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또 따라오게 되거든요.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지금 3파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 회장이 되냐 안 되냐인데 현 회장을 대항마가 둘이 나오는 게 좋으냐 하나가 나오는 게 좋으냐 또 이것도 또 약간 묘한데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치러질 수도 있는 선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됐는데 나이가 더 이상 제약 사항이 돼야 될 거냐.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런 걸 보게 70이면 되면 얼마나 젊으신데요, 요즘. 이런 걸 보면 우리 스포츠가 위상은 높아졌는데 그동안 제도 보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거를 계기로 누가 회장이 되고 되지 않느냐 문제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계에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축구협회처럼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인단이 가처분 신청을 또 냈어요. 네, 똑같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낸 거는 정치판 같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이호진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을 포함해서 11명의 대의원이 먼저 냈고요. 지난 7일에. 그래서 선거를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신욱 후보도 오늘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 이제 다음 주에요, 바로. 13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올림픽회관에서 2,244명의 대의원으로 치르게 되는데 이제 이들의 제기한 문제는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을 듣고 한 150분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투표해야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요즘 국회 300명도 투표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고
또 누가 뭐 8명 시대부터 시작해고 마지막 6명 등록할 때까지 계속해서 누가 나오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잘 못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투표 시간을 늘린다고 한다면 잘못하게 되면 현장에서 또 이제 의견 조율이라든가 한마디로 비민주적인 방법이겠죠. 네네.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앞에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적했던 그 선거인단의 요구가 타당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원격으로 다 모바일 투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좋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선수들이 지금 뭐 전지훈련이라든가 국제대회에 출전해 있는데 이 선수들은 현장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아니면 미리 나가기 전에 부채자 투표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사전 투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마치 무슨 이합 집산 같이 모여서 스포츠계가 정말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만 지적해 드릴 게 강신욱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계속 네거티브 경쟁을 해요. 아 그래요 또?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제발 좀 그만해 달라 그러니까 강신욱 후보는 정말 그 탁구협회 했을 때 지금 배드민턴 협회하고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단일화를 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체육회답게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이런 선거들이 정치판을 닮아가고 그러니까요. 꼭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자꾸 법에 맡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타협하고 정리하고 조율해서 자기들이 다루는 협회 아니면 자기들이 이끌어갈 체육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소신보다는 뭐 법 이런 복잡한 것에 기대서 숨으려고 하는 모습도 정정당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K리그 전북 현대 이끌던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으로 이제 둥지를 옮겼었는데 마침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끌고 미쯔비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마치 6년 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이제 한국 지도자 열풍을 일으킬 때 그때 같아요. 똑같은 대회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미쯔비시컵을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태국 중요한 대회군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가 정말 우리 한중일 경기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조금은 속어를 쓰면 피 터지게 하는 경기들을 하게 되는데 박항서 감독이 2018년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와 똑같이 태국 하고 1, 2차전 합계 5대3으로 우승을 하면서 베트남 총리한테 뭐 이렇게 노동 훈장이라는 것도 받았고 그리고 베트남 열기에서 어디를 가도 이제 김상식이라는 이름이 우리 마치 예전에 히딩크처럼 불리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2021년 전북 K리그를 우승시킬 때만 해도 김상식 감독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부터 계속 이제 뭐 성적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김상식 나가라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게 됐고요. 결국은 본인이 중도 하차하고 지난 5월에 베트남 지휘봉을 잡았는데 8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우승을 일구면서 뭐 본인 표현으로는 일단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막 춤추는 것도 봤어요 제가. 춤은 가장 자신 있답니다. 자기가 뭐 세계 지도자 중에 제일 자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2001년 전북 을 K리그에서 우승시킬 때도 같은 춤이었거든요. 춤은 별로 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감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한 반대로 인도네시아 돌풍 이끌었던 신태용 감독은 전격 또 경질이 됐어요. 네, 인도네시아가 그 한국 감독을 이제 사령탑으로 영입하면서 한국 축구까지 되고 싶었는데 좀 더 한국 축구같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을 데려다가 우리가 그 2002 한일 월드컵 4강을 이룬 것처럼 이제 클라이베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을 모셔다가 우리도 한국처럼 아니면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 축구를 받아서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오렌지색 열풍을 일으켜보겠다 이런 건데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식민지를 겪으면서 네덜란드나 벨기에하고 관계가 있던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그 나라에 살게 되면서 이제 후손들을 낳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 이런 데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을 대거 귀화를 시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 그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인도네시아 국내 선수들도 있지만 그 귀화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팀 내에서는 아무래도 그 네덜란드에서 귀화한 선수와 또 인도네시아의 선수들 간에 뭐 좋게는 경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알력 다툼 같은 게 있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신태용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귀화 선수들보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인도네시아의 그 어린 선수를 차곡차곡 성장시켜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쯔비시컵에 23세 이하 선수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만 뭐 한 번도 4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전격 경질을 하는 순간 마치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이제
그 네덜란드 출신의 사실 클라이베르트는 그 이영표, 뭐 설기현 이런 선수들이 활약했을 적에 우리 팬들에게도 낯익은 선수예요. 기억나요. 네, 예. 뭐 일단 아약스에서 활약을 했고 또 AC 밀란, 바르셀로나 그리고 요즘 잉글랜드 프로축구 한참 관심 가지시는 분 많은데 뉴카슬에서 뛰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선수로서는 정말 성공한 근데 아직 지도자로서는 가능성을 조금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한국의 히딩크처럼 만들어 보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마디로 이 방식이 조금 뭐랄까 깔끔하지 않네요. 뭐 설득을 하고 예, 예를 들어 뭐 참 열심히 했는데 신태용 감독. 지금 사실은 저기 인도네시아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가서 조 3위를 달릴 수 있는 경우는 이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해보지도 못했던 나라인데 이제 자신감이 너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곳이 워낙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이라고 하니까 신태용 감독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 너네 얼마나 잘하느냐 보자.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얘기까지. 예, 감정 섞인 것들이 오가고 있는데 항상 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또 어떤 매짐도 잘해서 그리고 아마 그래도 우리 감독이 활약했던 곳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한번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다음은 야구로 가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한 김혜성이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팀, 또 오타니의 팀이기도 하죠. LA 다저스에 입단했습니다. 일단 계약 조건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해요. 계약 조건은 사실 우리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3년간 1,250만 불이고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더 계약할 수가 있고 2년 계약이 연장될 경우에는 뭐 한 300억 가량 될 수 있어요.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 메이저리그라는 시장에서 보면 그 시장이 워낙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뭐 7천억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데 김혜성 선수의 선택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뭐 박찬호 선수도 활약했고 류현진 선수도 활약했고 했다는 것도 얘기했지만 월드 시리즈에서 한번 자기도 우승 반지를 끼고 싶은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황에선 내년에도 이제 오타니 선수가 마운드에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한다면 LA 다저스가 지금도 굉장히 강한 팀인데 내년에도 역시 강한 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첫 해에 본인이 그 26명의 로스터 안에만 들어간다면 한마디로 그 우승 반지를 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LA 에인저스가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했는데도 본인이 수락하지 않고 불과 3시간 전에 오타니와 이야기해서 마지막 사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김혜성 선수의 머릿속에는 나도 월드 시리즈를 한번 뛰어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우승까지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이제 팀에서 이제 많이 뛰어야 되는데 많이 뛰어야 되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올 시즌 김혜성 선수의 활약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으로 이번 주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 좀 짚어주세요. 일단 여자 프로농구 이번 주에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이제 김단빈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은행. 사실 우리은행 좋은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서 올 시즌 힘들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하면서 2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정은 감독이 이끄는 BNK 썸. 뭐 득점 1위가 김단비 선수라면 2위인 김소니아 선수가 있고요. 리바운드도 역시 1위와 3위를 달리고 있어서 박단비와 김소니아 선수의 대결도 보시면서 누가 1, 2위를 할까 지켜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KBS 1TV에서 2시 15분부터 중계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으셔도 추운 날씨에 TV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새해엔 상대방을 더 존중하라는 뜻에서 안신의 리스펙트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